1258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불타올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바그다드였죠. 몽골 기병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들어왔고 거리마다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지혜의 집 도서관의 책들은 티그리스 강에 던져져 강물이 먹물처럼 검게 변했다고 전해지죠. 500년간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아바스 칼리프는 양탄자에 말려 말발굽 아래 짓밟혀 죽었습니다. 피를 땅에 흘리면 안 된다는 몽골의 관습 때문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문명 중 하나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불과 600년 전만 해도 아라비아 반도는 강대국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막이었고 주민 대부분은 여러 신을 섬기는 유목민에 불과했거든요. 오늘은 모래바람 속에서 태어나 세계를 뒤흔든 이슬람 문명 1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세기 아라비아 반도는 동쪽의 페르시아 사산 제국과 서쪽의 기독교, 비잔틴 제국 사이에 끼인 변방이었는데요. 이곳의 아랍인들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는 부족들이었고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서기 570년 메카라는 도시에서 무함마드가 태어났죠.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그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로 이어지는 예언자 계보의 마지막 예언자로 선택되어 아랍인들에게 참된 유일 신앙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함마드에게 수년에 걸쳐 계시가 내려왔고 이것이 나중에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으로 편찬됐는데요. 처음에 그는 메카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디나로 이주한 뒤 상황이 바뀌었죠. 이 이주는 이슬람력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새로운 종교를 확립하고 무슬림 공동체를 결속시키며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을 벌여 아랍 부족들을 하나의 무슬림 민족으로 통합했습니다.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던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정당한 지도자 계승 문제는 이후 수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의 핵심 쟁점이 되죠.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은 칼리프라는 칭호를 만들었는데 이건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처음 4명의 칼리프는 라시둔 또는 올바르게 인도된 칼리프라고 불리며 30년간 통치했습니다. 라시둔 시대에 최초의 무슬림 국가가 세워졌고 세금과 관료 제도가 갖춰졌는데요. 칼리프들은 군사 원정을 이끌어 이란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칼리프국의 영토를 급속히 확장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많은 영토를 잃었고 사산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죠. 무슬림 전통에서 라시둔 시대는 이슬람의 영광스러운 시절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내부 갈등이 있었고 4명의 칼리프 중 3명이 암살당했습니다. 특히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를 지지하는 세력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이 집단은 나중에 시아파로 알려지게 됩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가 알리를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만이 정당한 통치자라고 주장했죠. 반면 후에 수니파라고 불리게 될 반대파는 이 지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치적 분열은 이슬람에서 가장 큰 종교적 균열이 됩니다. 661년 시리아에 정착한 아랍 가문인 우마이야 왕조가 권력을 잡고 90년간 통치했는데요. 이슬람 수도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다마스쿠스로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권력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가져왔는데 바로 칼리프 지위가 아버지야 아들에서 아들로 세습되는 왕조 체제였죠. 우마이야 왕조는 2차 정복의 물결을 이끌어 중앙아시아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뻗어나가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투르 전투에서 프랑크 군대에 패배하면서 서쪽으로의 무슬림 확장이 멈췄고 서유럽의 이슬람화가 저지됐는데요. 칼리프 압드 알말리크는 다마스쿠스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제국의 아랍 정체성을 강화하며 행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위의 돔 같은 건축 프로젝트도 그의 업적이죠.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분열과 반란, 내전이 우마이야 칼리프국을 흔들었습니다. 카르발라 전투에서 우마이야가 알리의 아들을 죽인 사건은 시아파에게 결정적이고 형성적인 타격을 안겼는데요. 결국 8세기 중반에 지배 권력에 대한 여러 반대 세력이 군대로 조직되어 우마이야 가문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750년 혼란 속에서 아바스 왕조가 권력을 잡았죠. 그들은 무함마드의 삼촌 아바스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수니파 아랍 가문이었습니다. 격변의 시대가 끝나고 아바스 칼리프들의 지도력은 500년 이상 지속됐는데요. 권력을 잡은 직후 무슬림 군대는 탈라스 전투에서 중국 제국을 상대로 승리해 동쪽으로의 진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팽창 정책을 멈추고 시선을 안으로 돌려 칼리프국 건설에 집중했죠. 그들은 수도를 다마스쿠스에서 새로 건설한 바그다드로 옮겼고, 바그다드는 곧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영한 도시로 알려지게 됩니다. 칼리프국은 시인, 작가, 의사, 철학자, 천문학자들의 비옥한 터전이 됐는데요. 그리스어와 다른 언어로 된 과학 서적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대규모 독창적 학문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바스 시대는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로 여겨지죠.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바스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는 학자들을 후원하고 샤를마니와 외교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코끼리를 유럽에 보내 프랑크 왕국에서 흥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과 함께 9세기 중반부터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는 제국 전역에서 통제력을 잃어갔는데요. 지역 무슬림 왕조들이 세력을 얻어 넓은 영토를 잠식했습니다. 점차 칼리프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잃고 명목상의 지도자에 불과하게 됐죠. 게다가 칼리프국에서 아랍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지면서 페르시아와 튀르크 요소가 점차 부각됐습니다. 이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아랍만의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인 것이 됐습니다. 서쪽의 이베리아는 아바스가 아닌 우마이야 왕조의 잔존 세력이 다스렸는데요. 스페인에서 이슬람의 존재는 수백 년간 지속되다가 기독교의 레콩키스타에 의해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동쪽에서는 여러 페르시아 왕조가 아바스를 희생시키며 통치했죠. 이들 중 일부는 아랍 정복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페르시아 문화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페르시아어가 다시 태어났고 아랍 문자를 채택했습니다. 945년 페르시아의 부하이 가문이 바그다드를 장악했는데요. 부하이는 시아파였지만 수니파인 아바스 칼리프를 폐위시키지 않고 그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이라크와 서부 이란에 걸친 연합체를 통제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100년 이상 지속됐죠. 동시에 파티마 왕조가 세력을 얻었는데, 이들은 무함마드의 딸이자 알리의 아내인 파티마의 혈통을 주장하는 야심찬 아랍 시아파 왕조였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북아프리카를 거쳐 이집트로 퍼져나가 카이로를 수도로 세우고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아바스 칼리프의 전복을 요구하고 시아파 선교사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전복 활동을 의심받아 수니파 칼리프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파티마는 인상적인 200년간 그림자 칼리프국을 다스렸지만 바그다드를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했죠. 10세기 파티마와 부하이 같은 시아파 왕조의 정치적 성공을 배경으로 시아파 이슬람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정치 집단들의 모임에서 명확한 종교 운동으로 변모했습니다. 10세기와 11세기에 정치적, 기후적 도전이 중앙아시아 스텝을 강타하면서 튀르크 민족 부족들의 이동이 촉발됐죠.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말과 다른 가축에 기반한 경제를 가졌으며 뛰어난 기마 공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은 세 가지였는데요. 수니파 이슬람으로의 개종, 이주, 그리고 정치적 장악이었습니다. 1055년 수니파 튀르크 가문인 셀주크가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시아파 부하이를 몰아냈죠. 그들은 술탄이라는 칭호를 채택했는데 이 칭호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중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셀주크는 넓은 제국을 다스렸지만 부하이처럼 아바스 칼리프를 폐위시키지 않고 통제했습니다. 사실 셀주크는 시아파 파티마의 위협으로부터 아바스를 방어하며 수니파 부르니의 대리인이 됐는데요. 이건 아바스 칼리프의 상징적 중심성과 수니파 무슬림 세계에서 정당성의 배타적 원천으로서 그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셀주크 술탄이 비잔틴 황제를 패배시켰고 아나톨리아가 튀르크 부족들에게 열렸죠. 이후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 기독교 지역이었던 아나톨리아는 튀르크 무슬림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정치 세력은 셀주크의 분파인 룸 술탄국이었는데요. 현대 터키의 기반이 형성된 거죠. 1095년 이슬람 중동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지휘 아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선언된 목표는 무슬림 이교도의 손에서 성지를 해방시키는 것이었고 유럽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중해 해안에 여러 국가를 세웠죠. 십자군의 중동 존재는 200년간 지속됐습니다. 이 시기 무슬림들은 새로운 이웃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문화를 가진 발전하지 못한 문명의 대표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12세기에 수니파 쿠르드 가문 출신의 살라딘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시아파 파티마 통치를 없애고 이집트와 시리아를 다스리는 아이유브 왕조를 세웠죠. 살라딘은 십자군과 싸워 1187년 하틴 전투에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예루살렘을 기독교 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십자군에 대한 타격은 심각했지만 장기적으로 결정적이지는 않았고 그들은 100년 더 생존했는데요. 한편 셀주크 국가가 붕괴하면서 새로운 지역 강국인 튀르크 호라즘 제국이 형성됐습니다. 한때 셀주크의 신하였던 호라즘 국가는 이란과 중앙아시아 일부를 지배했죠. 13세기는 이슬람과 세계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중국 북쪽 스텝 저 멀리에서 칭기즈 칸이 모든 몽골의 통치자로 선포됐는데요. 몽골은 샤머니즘 종교를 가진 유목민 부족들의 집단으로 서쪽의 튀르크처럼 기마궁수로 전설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안에 칭기즈 칸과 그의 후손들 아래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연속된 육지 제국으로 확장됐죠. 그들은 무적이고 무자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무모한 행동으로 호라즘 제국의 무슬림 통치자들이 몽골 상인들을 처형했는데요. 이어진 피바다가 제국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13세기 중반까지 몽골은 이란, 코카서스, 아나톨리아 대부분을 지배했죠. 칭기즈 칸의 손자인 몽골 통치자 훌라구 칸은 아바스 칼리프에게 항복을 요구했고 칼리프는 비무슬림 무리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258년 훌라구가 바그다드를 포위하고 초토화시켜 주민들을 학살했는데요. 지혜의 집으로 알려진 도시의 대도서관이 사라졌고 이슬람 황금기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아바스 칼리프는 양탄자에 말려 말에게 짓밟혔죠. 500년간의 아바스 지도력이 끝났습니다. 훌라구는 이집트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살라딘의 아이유브 왕조가 전복되고 새로운 세력인 맘루크 술탄국으로 대체됐습니다. 맘루크는 스텝에서 데려와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티르크 노예의 병사들이었는데요. 9세기부터 무슬림 통치자들의 중요한 군사력으로 복무했습니다. 13세기 아이유브 이집트에서 이 엘리트 전사 계급이 정치 권력을 얻어 노예가 주인이 됐죠. 1260년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가 몽골을 패배시켜 전례 없이 그들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몽골 격퇴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맘루크 술탄 바이바르스는 십자군도 분쇄해 그들의 최종 붕괴의 길을 닦았는데요. 이 이중 승리로 맘루크는 이슬람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바이바르스가 카이로의 아바스 칼리프국을 재건하면서 더욱 강화됐는데 비록 주변적 역할에 그쳤지만요. 맘루크는 250년간 계속 통치했습니다. 13세기 말까지 몽골 제국은 칭기즈 칸의 후손들이 이끄는 지역 몽골 왕조들로 분열됐는데요. 이 왕조들 중 일부와 많은 엘리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튀르크 방언을 채택했습니다. 훌라구의 후손으로 아나톨리아에서 이란까지 다스린 일칸국이 그런 경우였죠. 일칸국은 몽골이 단순히 잔인한 정복자가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지적 번영의 대리인이기도 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일칸국은 14세기에 붕괴했고 잔인한 투르코몽골 정복자 티무르가 세운 제국으로 대체됐는데요. 티무르 제국은 잔인함과 문화적 번영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제국은 어떤 형태로든 15세기 말까지 생존했죠. 동시에 서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1300년경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아나톨리아의 작은 티르크 무슬림 공국의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오스만과 그의 후손들은 비잔틴 제국과 싸워 아나톨리아와 발칸에서 영토를 정복하며 오스만 제국을 만들었는데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해 1000년간의 비잔틴 통치를 끝냈고 이 사건은 때때로 중세의 종말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콘스탄티노플, 후에 이스탄불이 새로운 튀르크 수도가 됐죠. 오스만 술탄 셀림 1세는 새로 발명된 화약 기술을 활용해 제국의 크기를 3배로 늘렸는데요. 1517년 그는 카이로를 점령하고 마지막 마누크 술탄을 처형했습니다. 카이로의 아바스 칼리프국을 종식시키고 셀림은 자신을 칼리프로 선언해 수니파 이슬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죠. 오스만 제국은 중동, 북아프리카, 남동 유럽에 걸쳐 방대한 영토로 퍼져나갔습니다. 16세기에 동쪽에 두 제국이 형성됐는데요. 현대 이란의 토대로 여겨지는 시아파 사파비 제국과 인도를 다스린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화약 제국으로 알려진 이 세 이슬람 강국은 근대 초기에 강력하고 안정적이었죠. 이슬람 역사의 마지막 칼리프국인 오스만 제국은 600년간 생존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인 20세기에야 무너졌습니다.